요즘 미국발 관세 소식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죠. 네, 그렇죠. 이게 그냥 뭐 바다 건너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우리 경제랑 또 생활에도 바로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요. 이 미국 관세 협상,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지금 상황은 어떻고 또 앞으로 우리가 뭘 좀 눈여겨봐야 할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볼 내용들이요. 단순히 지금 미국하고 뭐 관세 협상 어떻게 되고 있나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문제가 한국 넘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들하고 관계 맺으면서 어떤 뭐랄까 돌파구를 찾고 있는지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입체적으로요? 네, 여러 관점에서 큰 그림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상황을 알려면 역시 미국과의 관계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작은 거기서부터 해야겠죠? 네, 자료들 보니까 최근에 일본하고 한국 상황이 좀 다르다. 이 점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지점이 현재 상황이 얼마나 좀 복잡한지를 딱 보여주는 시작점 같아요. 일본은 일부 품목에서 미국한테 관세 인하를 좀 받아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한국은 비슷한 시기인데도 여전히 관련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여러 자료에서 나오거든요. 그러게요. 둘 다 미국한테 중요한 교역 파트너일 텐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게 뭐 그냥 운인가요? 글쎄요. 단순한 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이 차이가 정확히 어디서 오는지 그 배경까지 자료만으로는 알기가 좀 어려워요. 뭐 외교적인 협상 과정이라든가 각 나라의 세부적인 산업 전략 같은 건 명확히 안 나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료들은 그냥 일본은 인하, 한국은 협상 중 이 현상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실 자체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왜 어떤 나라는 좀 유리해 보이고 다른 나라는 좀 그렇지 못할까? 이런 질문이요. 확실한 답은 없지만 결국 뭐 양국이 처한 개별 상황이나 협상 전략 아니면 뭐 미국이 각 나라에 기대하는 역할 같은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냥 관세율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이 미국과의 관계라는 게 얼마나 다층적이고 또 개별적인 맥락에서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각 나라 경제 구조나 뭐 정치적인 역학관계, 또 더 크게는 지정학적인 구도 안에서 역할 같은 게 다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네. 결국 이 자료들은 왜 다를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파고들 지점을 알려주는 셈이에요. 확실히 좀 더 넓게 봐야 할 문제네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미국의 이런 정책이 한국이나 일본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한 기사 보니까 그 파급 효과가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이걸 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문제의 또 다른 핵심이죠. 미국 관세 정책이 뭐 특정 국가 주력 산업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하고 아주 가까운 품목들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있어요. 일상적인 품목이요.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많이 먹는 라면 있잖아요. 라면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카메라에 꼭 들어가는 렌즈 같은 것들. 아, 라면하고 렌즈요? 진짜 의외인데요. 그렇죠. 이런 제품들에서 한국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여러 나라들도 미국 관세 정책 때문에 좀 예상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첨단 기술 제품도 아니고 이런 일상 소비재나 부품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보다 그 파급력이 훨씬 크고 깊다는 뜻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게 단순히 그 품목 가격 경쟁력 문제만이 아니라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시아 국가 라면이 미국 시장에서 관세 때문에 비싸져서 잘 안 팔린다. 네. 그럼 이게 그냥 그 라면 회사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라면에 들어가는 밀가루나 파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생산하는 자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 농업 분야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연쇄적이군요. 그럼 렌즈 같은 중간재는요? 렌즈 같은 부품에 관세가 붙으면 그 렌즈를 수입해서
완제품,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만드는 다른 나라 기업들까지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부담을 안게 돼요. 그럼 결국 소비자 가격도 오르겠네요? 그렇죠. 결국 최종 소비자가 사는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뭐랄까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 콜레테럴 데미지라고 하죠. 특정 목표를 겨냥했는데 예상 못한 다른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에요. 결국 미국 결정 하나가 도미노처럼 여러 나라, 여러 산업으로 그냥 쭉 퍼져나가는 구조군요. 맞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서로 경쟁도 하지만 부품이나 소재 주고받는 그런 분업 구조가 많으니까 더 민감하겠네요. 네, 맞아요. 세계 경제가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돼 있는지, 그리고 한 나라의 무역 정책이 더 이상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글로벌 차원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국 대 한국 이런 양자 구도를 좀 넘어서 미국 대 아시아 공급망, 아니면 미국 정책 변화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좀 넓은 틀에서 봐야 해요. 네, 시야를 확실히 넓혀야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도 한국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죠. 그렇죠. 대응을 해야죠. 네, 다른 자료들 보면 한국이 미국 말고 다른 파트너들이랑 관계를 만들면서 뭔가 활로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바로 그 부분이 한국의 어떤 전략적인 대응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캐나다, 그리고 유럽연합, EU 같은 주요 선진 경제권하고는 자유무역 협정, FTA를 맺었고요. 또 최근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아세안 시장의 핵심 국가죠. 인도네시아하고도 시파, 그러니까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시파요. 그건 FTA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FTA가 주로 상품 교역에서 관세 없애거나 낮추는 데 좀 더 중점을 둔다면 시파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 협력 이런 더 넓은 범위를 다루는 협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와의 시파는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크죠. 캐나다, EU, 인도네시아. 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꽤 다양한 나라들하고 협정을 맺었네요. 이런 다양한 협정들이 가지는 전략적인 의미는 뭘까요? 지금 미국하고 하는 협상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역시 위험 분산, 그리고 새로운 기회 창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정 국가, 특히 지금처럼 좀 변동성이 커진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좀 안정적인 교역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이죠. 아, 위험 분산요? 네. 미국과의 협상이 주로 지금 당장의 문제, 예를 들어 특정 품목 관세 인하나 예외 인정 받으려는 약간 힘겨루기 양상이라면요. 캐나다나 EU, 인도네시아와의 협정들은 좀 더 긴 관점에서 서로 시장을 더 열어서 경제 협력의 틀 자체를 넓히려는 성격이 강해요. 관세 인하를 넘어서 아예 철폐를 목표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당장 눈앞의 과제를 좀 해결하는 데 집중하면서도 다른 주요 파트너들하고는 더 길고 넓게 관계를 만들어가려는 뭐랄까 투트랙 전략 같은 거군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투트랙 전략. 각 협정마다 다 나름의 전략적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캐나다 FTA는 북미 시장 접근을 좀 다변화하는 의미가 있고요. EU와의 FTA는 세계에서 제일 큰 단일 시장 중 하나인 유럽 시장하고 연결을 강화하는 거죠. 네. 또 인도네시아 CPA는 젊은 인구 많고 자원도 풍부해서 빠르게 크는 아세안 시장 진출의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요. 이게 단순히 물건 사고 파는 걸 넘어서 서비스, 투자, 기술 협력, 인적 교류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한국 경제의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대안적인 길을 찾고 또 다져왔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좀 다르다는 점을 봤고요. 또 다른 자료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라면이나 렌즈 같은 품목을 통해서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캐나다, EU,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과 독자적인 협정을 통해서 무역 파트너를 다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봤고요.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시사점,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불확실성 속에서 능동적으로 활로를 모색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공된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이 강력한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국익을 지키고
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거냐, 여기에 대한 한국의 깊은 고민이 보이는 거죠. 네, 고민이 깊죠. 한편으로는 여전히 제일 중요한 경제 파트너 중 하나인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하는 게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캐나다, EU, 아세안 등으로 파트너를 넓혀가야 하는 전략적 필요성도 공존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수동적으로 균형 잡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정책 변화라는 외부 변수에 대응하면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는 좀 더 능동적인 움직임으로 볼 여지도 있는 거죠. 아, 능동적인 활로 모색. 확실히 그냥 균형 잡기보다는 좀 더 주체적인 느낌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길이 쉽지만은 않겠죠. 다변화 전략이 실제로 미국의 영향력을 상쇄할 만큼 효과가 있을지, 또 국제 정세는 계속 빠르게 변하는데 미국과의 관계 설정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어려운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다변화 전략, 이거 충분한가? 더 필요한 건 없나? 또 미국하고 관계에서 단기적인 문제 해결이랑 장기적인 관계 설정, 그 사이의 균형점은 어딜까? 같은 질문들이죠. 네. 이게 정답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계속 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최적의 해법을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황을 딱 고정된 걸로 보지 않고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최적의 길을 찾아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미국 관세 협상을 둘러싼 여러 측면들, 그리고 한국의 대응 전략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국제 무역 환경의 어떤 큰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이 상황의 정책 결정자라면 이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내릴까? 단기적인 이익이 중요할까? 아니면 장기적인 안정성이 중요할까? 좋은 질문이네요. 또는 이 자료들 속에 혹시 숨어있는 우리가 아직 연결하지 못한 또 다른 중요한 패턴이나 시사점은 없을까 하고 말이죠. 이런 질문이야말로 정보를 진짜 내 지식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